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수출 규제 문제 협의를 합의해 놓고도 일본 정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국 내 비난을 피하려고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분석입니다. 첨단 기술부터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까지 국내의 우수 특허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주도권 싸움이 심화하면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흔히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김치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 덕분에 썩지 않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분석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상품 결제부터 문화생활까지 스마트폰 앱은 우리 생활에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앱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카이스트 이성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수출 규제 문제 협의 재개를 어렵게 합의해 놓고 일본 정부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속사정 때문인지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발표하자 5분쯤 뒤 일본 경제산업성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輸出管理政策対話について懸案の解決に資するべく局長級対話を行い 한국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고 일본은 그간 거부해왔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서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この実際に直前このタイミングでそういう発表をしているこれについてはいかがですか。基本的には今回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は G ソミアとは基本的には一切関係がございません。 어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도 복장 터지는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偶然というかどういう表現したらいいか分かりませんが全く関係がございません。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을 이처럼 박박 우기는 데는 그 전부터 일본 정부가 쏟아낸 말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G ソミアの終了決定と我が国によります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両者は全く関係ない話でありまして G ソミアとは全く次元の異なる問題である。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아쉬울 게 없으니 이 문제로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미국의 중재 등을 통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받아들이고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양보한 셈. 그간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온 아베 내각으로서는 별 소득도 없이 한국에 양보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한국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점을 일본 국내에 강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쯤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초연구와 응용 및 개발, 시설 및 장비로 구분된 사업 유형을 도전 및 혁신형, 성장형, 기반 조성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 및 혁신형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각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비용 편익 분석 이외에도 과학기술 지식이나 환경성 등을 고려해 계산하는 비용 효과 분석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반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오를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오는 검색어와 주제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한 다음 개인별 설정 기준에 맞춰 급상승 검색어 순위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상업성 논란으로 최근 물의를 빚었던 이벤트나 할인 정보 노출 정도를 개인별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네이버는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안에 이벤트 할인뿐 아니라 시사,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주제에도 리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에 대한 주도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허뿐 아니라 상표나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동전을 기계에 넣으면 원화로 환산해 포인트가 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식당이나 카페, 온라인 쇼핑에도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국내 동전 및 해외 동전 모두 다 적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 상품, 그다음에 기부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박과 오이 모종을 동시에 넣자 로봇이 줄기 단면을 접목해 호박의 강한 뿌리를 가진 새로운 오이 모종을 만들어냅니다.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기존 방식보다 효율을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대체 효과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숙련공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부터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까지 국내외 우수 특허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90여 개 국내 기술은 물론 27개국에서 출품한 600여 개 해외 발명품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이른바 짝퉁 제품으로 문제가 되는 K-팝 관련 상품 등을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허는 시장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투자 세계 4위국인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지배권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허는 물론 상표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광융합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로드쇼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20여 개 나라에서 120여 명의 외국 구매자들도 찾아 열띤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고울 광주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광산업. 이제는 광융합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와 에너지,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등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융합산업의 흐름을 짚어보는 종합전시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둘, 셋. 올해 광융합산업 로드쇼에는 모두 110여 개 회사와 기관 단체에서 160여 개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아마존 밀림으로 뒤덮인 남미 페루에서도 첨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았습니다. Para participar en este evento importante, ¿no? de las tecnologías acá en Corea. Nosotros como alcaldes queremos llevar estas tecnologías a nuestro pueblo para poder ahí implementarlo. 태국 지방정부에서는 광융합산업의 실증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주거형 스마트 전등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학술대회 등도 열렸습니다. 기존의 저희 광산업과 AI와 융합이 돼서 효과를 좀 더 보고 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결과물로 이끌어내는데 하고자 이런 포럼을 5회째 하게 됐습니다. 20여 개 나라에서 바이어 120여 명도 찾아 1,800억 원대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광융합 산업은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광융합 산업은 타 산업과 융복합을 이루는 기본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국전력에너지밸리와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광융합 산업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고성능 현미경을 국산화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전자현미경이나 이온현미경 등에서 쓰이는 빛의 에너지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분석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반도체 선폭 등을 측정하는 나노미터 수준의 고성능 현미경은 빛의 에너지 폭을 좁게 설계해야 하는데 이 분석기를 활용하면 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에너지 분석기가 기존 외국 장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크기가 5분의 1에 불과한 데다 가격이 수백만 원대로 저렴해 외국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장김치인데요. 네. 요즘은 뭐 김장김치 담그는 풍경도 가정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주부들이 이맘때 만나면 안부 인사처럼 김장하셨냐고 묻기도 네, 했죠. 맞아요. 김치가 워낙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김장김치가 워낙 뭐 건강한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김치라는 거는 이 과학적인 연구 소재로도 아주 단골로 등장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김치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김치가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저도 그렇거든요. 김치 없으면 못 삽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 이제 김장철에 간 맞는 김치에 딱 수육을 싸서 먹으면 따끈한 수육. 식감과 또 라면에 따끈따끈한 국물에 그 아삭아삭한 김치를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배고파지는데요? 네, 또 배고파집니다. 네. 또 맛도 그렇지만 이제 건강한 발효식품이다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김치가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인식이 되는 이유는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유산균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유산균, 잘 익은 김치에서 얼마나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김치 1g을 기준으로 최대 약 1억 개가 들어있고 유산균의 종류도 알려진 것으로만 약 200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김치 안에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사실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바로 페닐젖산이라는 물질입니다. 페닐젖산은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균을 비롯한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페닐젖산은 유산균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특히나 김치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산균 가운데 이 두 가지 특정적인 유산균, 이름이 좀 긴데요. 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과 류코노스톡 락티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들 유산균은 배추나 고추, 마늘 등의 김장 재료에 있는 유기물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 페닐젖산을 아주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구팀이 실제 이 두 종류의 유산균을 첨가한 김치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김치를 발효시켜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이 유산균이 첨가된 김치에서 페닐젖산 농도가 17%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페닐젖산이 식중독균을 억제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김치를 좀 시중에 오래 두어도 시루에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 그런 이유 역시도 이런 항균 작용을 하는 그런 유산균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치의 어떤 위생의 문제를 걱정을 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이런 항균 물질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보통 음식을 장기간 유통하거나 보관할 때는 화학적인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김치는 부패를 막는 화학적인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과학적인 음식을 만들었는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알수록. 자, 그런데 이 김치는 어떤 재료를 넣고 만드느냐, 또 얼마나 발효시키느냐,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유산균도 다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리법을 가지고 김치를 만든다라고 해도 어떤 온도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염도에서 발효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산균이 다르게 형성되고 그러면서 맛도 변하게 됩니다. 유산균이 김치 안에서 당을 분해하는 등의 활동을 아주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특정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페닐젖산과 같은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유산균의 대사 작용에 따라서 생성된 이런 물질이 결국에는 김치의 맛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김치 유산균은 신맛을 내는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유산균은 시원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김치 맛을 결정하는 게 할머니 손맛인 줄 알았는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유산균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느냐 이 점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최대한 다양하게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김치 발효의 어떤 최적의 조건이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온도는 약 4도에서 6도 정도,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발효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일 때가 유산균 수가 가장 많은 1g당 1억 마리까지 생성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유산균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염도가 너무 높으면 유산균이 많이 죽어서 염도는 좀 높지 않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치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김치는 참 복잡한 음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이런 대사 물질들이 심지어 배추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음식이라는 얘기인데요. 발효라는 어떤 특수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미생물들이 생겨나고 또 심지어는 김치가 어떤 대사 물질에서 맛이 바뀌기 때문에 김치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시시때때로 변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뭐 집집마다 뭐 김치 맛이 다르고 또 같은 집이어도 해마다 김치 맛이 다른 게 그 맞아요. 이유였군요. 자, 김치라는 것은 어떤 정석, 김치의 뭐 교과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복잡한 음식일 순 있겠지만 다른 발효식품에 비해서 김치에서는 아주 강한 유산균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김치 담글 때 소금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염도가 높은 환경에선 사실 어떤 균도 잘 자라나기가 힘든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유산균이라면 생명력이 무척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김치 유산균은 식물성 유산균이거든요. 요구르트처럼 뭐 우유를 발효해서 만든 식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산균이 생존력 면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다른 발효식품과 달리 멸균하지 않은 수십 가지의 재료를 섞어서 김치를 만들잖아요. 젓갈도 넣고요. 이제 이런 재료에서 나온 단백질, 탄수화물 등이 유산균에게는 아주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에서는 유달리 종류도 많고 다양한 유산균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김치는 뭐 당연하게 몸에 좋지 하면서 먹어왔었는데 오늘 김치의 항균작용과 관련한 또 다른 효능을 알게 됐습니다. 자, 아직 김장 안 하신 분들은요, 우리 집 든든한 유산균 지킴이 김장 잘 하시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중부와 서부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넘게 이동하는 추수감사절 연휴와 맞물려 귀성객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콜로라도주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우지만 역부족입니다. 덴버 공항에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돼 귀성길에 나선 여행객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북부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몰아친 폭탄 사이클론은 최고 시속 120km의 돌풍을 동반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입니다. We've got warnings issued all the way from Colorado and Wyoming through Minnesota up to upper Michigan, and for heavy snow and strong wind. 겨울 폭풍은 해안가 계곡의 폭우를, 산악지대에 폭설을 뿌리며 미 서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폭설로 도로 통제 구간이 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외곽과 산악지대에는 최고 6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이동 인구가 5,5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역대급 겨울 폭풍이 몰아쳐 최악의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겨울철 최초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당진과 태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석탄 발전기 8기에서 15기의 가동을 멈출 계획입니다.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추위로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8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2월 넷째 주에는 15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또 나머지 석탄 발전기도 80%로 발전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 겨울 석탄 발전을 통해 발생한 미세먼지의 44%인 2,352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드론에 녹조 발생 상황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초분광 카메라를 드론에 탑재해 대청호 수역의 녹조를 원격 탐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면 녹색을 띠는 다른 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녹조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드론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인공지능 학습 방식을 적용해 녹조가 갑자기 불어나는 시점을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화폐 가운데 하나인 이더리움 34만 개, 580억 원어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비트는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비트 측은 곧바로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를 중단했고 모든 화폐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해킹에 따른 피해로 추정되며 업비트는 사라진 화폐를 자체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입출금을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은행이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22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과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음 달 18일 모든 은행과 핀테크 업체까지 참여하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몸떨림 증상을 초음파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라퀼라대 의대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 21명과 수전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뇌에서 감각과 운동 신호를 담당하는 시상 부위 한쪽에 초음파를 쏘았더니 실험 대상자 가운데 95%에서 몸떨림 증상이 즉시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분비가 줄면서 근육 경직과 몸떨림이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여성이 평생 자식을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올해 역시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2년 연속 1명 미만의 합계 출산율 기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초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9년 뒤인 오는 2028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전의 전망치에서 3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급감하면서 긴급히 예측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역시 출산율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을 집계했더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8명 줄어든 0.88명으로 나왔습니다. 1명대가 무너진 것을 넘어 0.9명 선도 깨졌습니다. 분기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1분기에는 1.01명으로 1명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분기에는 0.91명, 그다음에 3분기에는 0.88명으로 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2년째 1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지난해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가속도를 붙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42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년 동안의 출생아 수가 지난 2017년에 40만 명이 무너진 지 2년 만에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일반 세탁기용 세제와 드럼 세탁기용 세제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드럼용 세제의 가격이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용 세제를 드럼 세탁기에 사용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종종 사용해보니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는데 업체의 상술로 인해서 일부러 세제를 나눈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세탁기 세제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탁기용 세제와 드럼 세탁기용 세제의 차이점은 거품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 드럼 세탁기는 물과 세제, 전기 소모량이 적은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물과 세제의 사용량이 적다는 점인데요. 드럼용 세제는 이에 맞게 거품이 적게 나고 물이 없어도 세제가 잘 풀리게끔 제조합니다. 그리고 기포를 제거하는 소포제와 이염 방지제 같은 첨가물을 넣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있는 재료들이다 보니까 세제의 가격도 일반 세제보다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드럼 세탁기에 일반용 세제를 넣으면 잘 녹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세제가 녹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앞서 드럼 세탁기는 물 사용량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세제를 넣으면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제대로 녹지 않고 세탁물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드럼 세탁기는 세탁물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때를 제거하는데요. 일반 세제에는 소포제가 없기 때문에 낙차에 의한 거품이 잘 발생합니다. 거품 제거 기능이 있는 드럼 세탁기라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탁 시간을 임의로 늘리게 되고 세탁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일반 세제를 드럼 세탁기에 이용하고 싶다면 세제의 양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넣어야 합니다. 만약 양 조절이 힘들다면 액체 세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하얀 비닐로 포장된 볏짚 뭉치를 군청 앞 인도에 쌌습니다. 어느새 커다란 벽이 만들어집니다. 지난달 정부가 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염원이 담긴 문구를 이곳에 적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 무역 협상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농업 보조금 축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타산이 맞지 않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까지 없다라고 그러면 아마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경쟁력 자체가 없을 겁니다. 정부 발표 이후 경북과 전남, 강원 등에서도 농민 단체들이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충남도청 앞에서도 지난 20일부터 각 시군 농민회가 릴레이 청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에 부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게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농민들 현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세종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농민대회에서는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는 성난 농심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장난감과 구체 관절 인형 등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9,0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와 장신구, 옷 등 어린이 제품 300여 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1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드스타토이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구체 관절 인형의 완관 부분에서는 기준치의 9,1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또 우토 판매가 수입해 판 마루 인형 3종 홈파티 놀이에서는 최고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이 노출되면 신장과 호흡기 쪽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과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을 강화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이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카페인 식품은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증과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학교와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 D에 대해서는 간식용의 경우 1회 섭취 참고량당 1.5 마이크로그램 이상, 식사 대용은 3.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단백질은 권장 섭취량을 초과해 섭취되고 있어 인증 기준을 절반가량 낮췄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자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앱을 만들어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놓치면 자원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앱 개발에서 필수적인 시제품 제작 과정을 줄여 생산성을 2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성주 교수와 함께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때 생산성을 높여서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기술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2007년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로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27억 명, 태블릿 사용자가 17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시장에 나온 애플 앱이 220만 개가 넘고 안드로이드 앱 경우에는 28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꾸준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능을 포함한 앱들을 만들어 왔다는 뜻이죠. 네. 근데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쓰는 앱은 그중 10,00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물론 새로운 앱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시장성 있는 앱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 전체의 10,000분의 네. 1도 채 되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그럼 앱을 출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 개발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앱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시제품 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들어서 타겟 사용자 테스팅을 합니다. 시제품 앱 제작에는 최종 결과물과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쉽게 만들어 테스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예. 저희는 이미 수백만 개 앱에 달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앱의 기능을 추출하고 활용해서 새 앱 시제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최소 1만 줄 이상의 프로그램 코드 작성이 필요한 시제품 앱 개발 과정을 불과 50여 줄의 코드 작성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시제품 앱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작성이 200배가량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배요. 엄청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기존 앱들은 개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기존의 앱 개발에서도 시제품 앱 제작은 빈번하게 활용됐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더라도 시제품 앱 제작 도구만 수십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제품 앱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제품 앱 제작 도구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만드는 것만 도와주는 데 그쳤습니다. 그 시제품 앱의 외양이 최종 앱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제 기능은 포함하지 않아서 핵심적인 기능이 어떤 시장성이 있는지는 테스트해 볼 수 없고 겉모습만 보면 상상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상상하는 게요. 네. 그래서 이미 존재하지만 시제품 앱 제작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했는데 사실 그건 그냥 앱을 개발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술은 기존에 원래 있는 앱의 기능을 출출해서 활용하여 실제로 기능하는 시제품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존의 시제품 앱 제작 도구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앱의 기능을 추출해서 그러니까 시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앱을 만들 때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원리로 개발이 된 건가요? 예, 쉬운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채팅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어느 날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면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알림을 끄는 기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자는 동안 알림을 받고 싶지는 않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자동으로 알림을 끄더라도 매일 잠드는 시간이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 기능이 얼마나 쓸모 있을지 알려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몇 명의 사용자들에게 써봐야 할 것 같은데 기존의 시제품 제작 도구들은 겉모습을 만드는 것만 도와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만들어 보자니 수면 상태를 추적하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해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 보면 수면 분석 앱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술을 활용한다면 단순히 시중의 수면 분석 앱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수면 분석 기능을 켜고 어디에 결과가 표시되는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채팅 앱 시제품이 실행되는 동안 저희 기술이 수면 분석 앱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고 결과를 채팅 앱에 알려주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네, 현재 스마트폰에는 평범한 앱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고 결과를 다른 앱에 알려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연구의 핵심은 이렇게 만들어진 시제품 앱을 삼성이나 LG 같은 다양한 제조사에서 만든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바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렇게 기존 앱에서 그 분석을 통해서 앱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 앱 개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고 실제 저희 연구 논문 리뷰어들도 많이 궁금해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만약 기존 앱에서 추출한 기능을 포함한 시제품 앱을 그대로 상용화하여 출시하고자 한다면 기존 앱 개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제품 앱을 배포하지 않고 내부에서 시험하는 용도로만 활용한다면 앱 개발자들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제품 앱들을 만들어 시험해보고 가장 유용한 안을 선정해 정식으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 정식 개발의 실패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시험 용도니까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개발하신 기술은 상용화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상용화보다 사실 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예. 저희 이 연구는 오픈 소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 오픈 소스. 예, 그 저희 카이스트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서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기능을 추출하고자 하는 기존의 앱과 저희 개발자 도구를 다운받으셔서 시제품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저희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참조할 수 있고요. 네,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을 보면은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 궁금한데요. 예,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모바일 컴퓨팅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나오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앱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의 경험 향상을 위한 주제로 앱 고장이나 오류, 크래시라고도 하죠. 그에 관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오류가 나면 사용자는 그 앱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거나 또 삭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앱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종류,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운영체제의 차이, 그리고 화면 크기 등등 쉽게 오류가 날 수 있는데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모든 조합을 미리 시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오류가 나지 않은 것처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연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컴퓨팅 연구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은 사용자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틀리고 모바일 기기도 다양해서 사용 조합이 셀 수 없이 많아서 모든 환경을 학습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되지 않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계학습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연구하면서 뭐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다 좋지만 사실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점도 많고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학생들과 계속 동기부여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화이팅하는 이제 그런 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럼 연구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도 다른 앱들을 많이 좀 활용해보고 써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사실 저희 연구는 대부분 저희가 쓰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게 이제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저희가 불편하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앱을 개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불편함을 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가 시작됐었습니다. 네, 그런 노력 끝에 이번에 이렇게 앱을 개발하신 건데 이런 개발한 연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진짜 이제 시제품을 개발할 때 훨씬 더 유용하고 또 편리해지신 거잖아요. 네, 정말 좋은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모바일 컴퓨팅 기술을 더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치는 우리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배추김치는 생긴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잎사귀가 많고 단단한 실한 배추는 19세기 말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토양에 맞게 품종을 개량해서 현재의 배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소금이 비쌌기 때문에 일반 평민은 자유롭게 김치를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질 좋은 김치를 먹는 것인지 오늘부터 감사함을 가지면서 더 맛있게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